자, 어제 잘들 쉬셨나요? 일어나니까 끝났어. 일어나니까 끝나 있었어? 하루가? 선생님은 어제 힘들게 하루 종일 열심히 수능 감독을 했네요. 자, 프린트 다들 받으셨죠, 그죠?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어디냐면은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승만이 남한에서 자신의 대통령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헌법을 고치면서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의 경제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엊그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마스크 쓰고 수업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폐가 땡기고 아프고 그러더라고. 다행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할게요. 네, 감염이 오래되시면 멀리 다른 자리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산업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필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 생산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했고 폭격 등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황폐되게 됨에 따라 식량 생산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쟁 이후에 남한의 경제는 쑥대밭이 되었고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생산의 74%가 파괴되었고요. 남한의 공업에는 60%가 파괴되었고 건물은 66만 동, 전선 6만 킬로미터, 교량 9천 킬로미터 정도가 파괴가 되면서 전 국민이 전쟁 이후에 기아,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6.25 전쟁의 경제적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는 동안 정부에서는 막대한 전쟁 비용 같은 것들을 지출하게 되면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 이후의 나라에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먹어야 될 사람은 많은데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물자의 생산, 식량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파괴된 산업시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라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정부의 재정이 있어야 돼. 정부에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귀속재산을 민간에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과 회사 같은 것들을 귀속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인들이 두고 간 귀속재산을 민간인들에게 팔아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6.25 전쟁 배울 때 이승만의 경우에는 정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이 물러가고 난 이후에 혼자서 북한과 맞서서 싸워서 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충 기억나나요? 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미국에서 두 가지를 약속해줘요.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군사 동맹이었고 전쟁 이후의 경제 원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보내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온 원조 물자라고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보내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원조 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산업이 파괴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이 보내주었던 원조 물자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6.25 전쟁 이후에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는데 이 미국에서 온 원조 물자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진 결과 1950년대 후반쯤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파괴되었던 주요 산업시설들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잘 나오고 있나? 잘 찍히고 있지? 네. 자, 특히 미국에서 왔던 원조 물자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어려웠습니다만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우리는 세 가지 뭐뭐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의식주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먹을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안 좋았던 우리나라에게 이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농산물들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가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농산물, 잉여 농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잉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먹고 남는 거예요. 그죠?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지나친 풍작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공급 과잉이었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팔리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들이 당시에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팔리지 않았던 이 농산물들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경제 원조로 하는 원조 물자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이 경제 원조로 원조 물자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경제 원조를 해줬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인도적인 목적에서 단순히 사람들 정말로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경제 물자를 지원해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6.25 전쟁 냉전 상황에서 벌어졌던 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대결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전쟁 이후에 남한이 잘 사냐 북한이 잘 사냐 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말하자면은 냉전 시대의 쇼윈도우와 같은 상황이 한반도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을 잘 살게 만들어야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경제 원조 같은 것들이 미국을 통해서 도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왔던 잉여 농산물 같은 것들이 한국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미국에서 들어온 잉여 농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미국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남은 거야. 따라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느냐? 미국 사람들의 주식은 뭔가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 뭐예요? 쌀이죠. 그죠? 하지만 이때 미국에서 쌀이 들어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고 뭐가 주식이에요? 밀이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밀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설탕 같은 것들이 잉여 농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면화는 뭔가요? 면화. 섬유죠, 섬유. 여러분들이 지금 면 재질의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죠? 면화는 바로 그 면직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하게 되느냐? 밀을 가공해서 밀가루로 만드는 제분공업, 그리고 사탕수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설탕을 만들어내는 제당산업, 그리고 면화를 가지고 와서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면직물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밀가루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죠? 설탕은요? 흰색이에요. 면은요? 흰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잉여 농산물이 들어와서 발달했던 이 산업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삼백산업이라고 부른다. 밀가루, 설탕, 면 모두 하얀색이기 때문에 당시에 발달했던 산업을 삼백산업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오늘 단축 수업은 몇 분에 끝나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에 끝나지? 써 있어요? 1교시가 10시 15분에 끝나면 네, 시간 충분합니다. 자, 봅시다. 다만 이 경제 원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부작용도 어느 정도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이 들어왔다. 어떤 게 들어왔다 그랬죠? 밀가루,
면 이런 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문제는 그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면화를 재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공짜 밀, 공짜 면화가 들어왔어. 그러면 국내에서 밀, 면화 생산하는 사람들 물건이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인형농산물의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밀이라든지 면화 같은 것들을 재배하던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경제 원조 물자의 양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도 언제까지나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경제 원조를 공짜로 해주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유상차간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을 빌려주는 걸로 경제 원조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가 이렇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한국은 다시 이 50년대 말부터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배경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앞에서 이 6.25 전쟁 이후에 정부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과 회사인 귀속재산 같은 것들을 매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이 귀속재산이 매각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원래 팔려야 될 시장에서 팔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이 싸게, 그리고 한 번에 이 물건 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5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도 될 만큼 굉장히 싼 값에 부담이 없이 사람들에게 이 귀속재산이 팔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다시 말해서 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온 회사와 공장을 산 사람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라는 거야. 이걸 산 사람한테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 재정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귀속재산을 값싸게 팔았을까? 자, 귀속재산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떤 사람들이 살까? 가난한 농민들이 이 귀속재산을 살 돈이 있을까? 아니야. 그죠? 어차피 이거 누가 사요? 돈 많은 지주나 자본가들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왜 이렇게 이 지주나 자본가에게 귀속재산의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주게 되었느냐? 당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주나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계속해서 이들로부터 지지를 계속해서 얻어나가려면은,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귀속재산을 굉장히 싼 값에 매각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들어왔던 밀이라든지 면화라든지 설탕 같은 이런 어떤 300산업의 원료들 경우에도 당연히 일반적인 가난한 농민들이 이런 것들 사서 공업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죠? 특정 기업에게 이것들을 또 주게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왔던 이 300산업의 원료들을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자기들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 정부에게 협조적인 사람들, 이런 기업가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계속해서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활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연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산업이 발달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와 연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독점적인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독점적인 대기업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 또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지, 그지?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해야 돼? 정부에게, 그렇죠, 돈을 주면서, 그죠, 정당 활동에 필요한 정치 자금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또 뭘 해줘요? 이 기업들에게 뭔가 또 정치적인 특혜를 주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대기업과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의 유착관계, 정경유착의 관계가 이 6.25 전쟁 이후부터 사실은 현재까지도,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들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 말까
말단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업들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대기업들한테 이런저런 특혜를 줬던 것이 문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정경유착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밀가루 포대예요. 베스트 플라워라고 해서 밀가루 포대가 나와 있죠. 근데 밀가루 포대에 뭐라고 찍혀 있어요? 삼성이라고 찍혀 있죠. 그죠? 삼성물산을 만든 이병철 사장이 제1제당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제1제당 지금은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CJ라고 불리고 있죠. 그죠? 제1제당. 제1제당에서 만든 밀가루 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당, 설탕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들어온 잉여 농산물을 가공해서 설탕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큰 이익을 올렸던 회사가 바로 제1제당이라고 하는 회사인 것이죠. 삼성,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공정하지만은 않았죠. 뭐 이런저런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튜브로 녹화 중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삼성 좋아하고도 삼성이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삼성 욕했다가는 어떠한 보복이라 그래야 되나? 네, 뭘 당할지 몰라서 뭐 뒤에 많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형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수업에 관계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북한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초기의 북한 정권의 경우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연립 정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을 만드는데 연합했던 다양한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어디서 누구랑 독립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집니다. 자, 대표적인 세력들 몇 가지 언급해 볼게요. 다 모르셔도 관계없는데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려면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한 설명을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연안파로 분류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좀 복습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민당이 이들에게 소극적인 역할만 시켜서 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를 끊고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로양 지역에서 김원봉과 일부는 충칭으로 이동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고 나머지 조선의용대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는 예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했다가 나중에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거기서 연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원봉이라고 그랬구나. 김두봉과 조선의용군 출신의 사람들을 연안파로 분류를 합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온 사람들을 연안파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로당계로 분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으로 활동했었던 국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박헌영과 같이 남한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서 활동을 하다가 북한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남로당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산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갑산 인근에서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김일성과 함께 활동했었던 공산주의자들을 갑산계로 분류하고요. 또 소련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해주 같은 곳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 혹은 그의 자손들, 그래서 소련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련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이 탄압을 피해서 소련으로 넘어갔던 김일성과 그와 함께했던 동북항일연군 이런 사람들을 만주파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북한 정권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일제강점기에 좌익 계열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북한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자, 그리고 195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김일성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세력들을 제거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권력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숙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이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작업을 가지고 숙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중에 김일성의 경우에는 연합파의 일부를 평양 방어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물어서 숙청을 시키고요. 1954년에서 55년 사이에서는 남루당 계열의 사람들에게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1955년에서 58년 사이에서는요, 연합파를 완전 숙청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뒤에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잠깐 그냥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은요, 이런 거요. 1953년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독재자였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1인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적 라이벌들을 숙청해 가면서 독재자로 군림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이 스탈린의 경우에는 소련 내에서 자신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신격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숭배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요. 자,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탈린이 죽고 난 이후에 소련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후르시초프 또는 흐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새롭게 소련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스탈린, 그는 독재자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말이 되냐? 우리는 지금까지 스탈린에게 억압당해왔고 속아왔다라고 하면서 스탈린에 대한 맹비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스탈린 같은 사람을 하나로 스탈린 같은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를 숭배하는 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들이 막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소련의 흐름을 틈타서 이 연합파로 분류되는 김두봉 같은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김일성이 자신의 개인의 독재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이러한 작업을 비판하는데 함께 동참했던 겁니다. 소련에서부터 스탈린의 독재에 대한 비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김두봉 같은 경우에도 북한 내에서 김일성 개인에 대한 숭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일성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요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김일성이 당시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과 자금 원조를 받기 위해서 소련이랑 동유럽으로 이제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김두봉이 사실 요런 어떤 비판을 제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김일성이 다시 북한으로 복귀를 했고 만주파의 반격을 받아서 김두봉과 연합파들은 국가 반란 음모죄로 전부 다 숙청이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1960년대 가게 되면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70년대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자, 6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과 소련 둘 다 공산주의 국가였는데요. 이들 사이에 이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과 소련이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느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난 이후에 흐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스탈린이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하고자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본주의 국가와도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사상이자 이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흐르쇼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냉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서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6.25 전쟁 같은 비극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함께 공존할 수 있다. 평화 속에서도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뤄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는 이러한 어떤 화해의 움직임을 후르쇼프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중국 쪽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소련, 너네는 자본주의와 타협한 수정주의자들이야. 비겁한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비판이 제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59년에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과 소련의 지도자 흐르쇼프가 만나가지고 잠시 웃으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을 추구했던 소련을 중국이 맹비난하게 되면서 이후에 둘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어떤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렇죠. 원래부터 미워했던 사람은 별로 밉지 않아. 근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딴짓을 하면은 배신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어떤 원망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원래 싫어했던 남자애보다 전 남친이 더 싫지 않나요? 약간 그런 거 그죠? 원래 싫어했던 사람보다 그렇죠. 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배신을 안겨준 사람이 더 미워하게 되는 법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중국과 소련 사이가 굉장히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일성은 이것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흐르시초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탈린 같은 사람의 독재를 맹비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흐르시초프는 지금 북한 내에서 김일성이 독재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서 흐르쇼프는 김일성의 개인 숭배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북한 정치에 간섭하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김일성은 소련의 간섭을 받고 싶을까 싶지 않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독재 권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랑 소련 사이가 안 좋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중국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 편에 붙어서 소련의 간섭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개인의 독재 권력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1967년 경제 발전을 우선적으로 주장했던 갑산파들도 반혁명 분자로 몰아서 숙청하고 난 이후에 1970년 들어서게 되면서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는 튼튼하게 확립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 이런 식으로 권력이 오늘날까지 세습되어 오고 있는 이런 북한의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공산국가들의 역사도 참 재밌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북한의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에 북한 전역은 폐허가 됩니다. 남한도 사실 전쟁의 피해가 크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피해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폭탄을 비행기로 실어 날라다가 북한에 떨겼거든요. 엄청난 폭격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평양에 남아있는 건물이 2채밖에 없었다라고도 하고요. 이 폭격을 했던 미국 폭격기 조종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번 폭격으로 북한은 석기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탄이 쏟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 역시 6.25 전쟁 이후에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고요. 54년부터 56년까지는 경제를 집중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복구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를 복구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됐는데 북한은 그거 둘 다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후에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북한의 경제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관을 만들고자 하였고요.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물론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기술이나 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받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이 북한이 세웠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노동력이었던 것이죠. 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경제 발전 프로젝트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듣게 된다면은 뭐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먼저 시도되었던 경제 발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약간 따라한 게 바로 이 천리마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약진 운동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중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자본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중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때려 부어서 중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경제 발전 시도가 바로 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북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 강화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런 겁니다. 천리마 운동에서 왜 천리마라고 하느냐? 말 중에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을 천리마라고 해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면, 많은 노동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경제력과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천리마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은 땅을 훨씬 더 빨리 팔 수 있겠지. 하지만 북한은 지금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포크레인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서 땅을 팔 것이냐? 북한 주민들이 다 같이 삽을 들고 와서 열심히 한 번씩 1000번씩 파면은 포크레인만큼 땅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천리마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부족한 자원과 경제력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천리마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노력 경쟁, 속도 경쟁 같은 것들을 자극합니다. 다른 작업장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올려낸 작업장들에게 천리마 작업장 같은 이런 훈장 같은 것도 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낸 사람에게 노동 영웅 같은 이런 칭호를 주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들도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 경쟁 강화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북한에서 정권에서 조장했던 프로젝트, 그게 바로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이 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원래 5년 걸릴 일을 4년 만에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라든지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천리마 운동 같은 노동 강화 운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노동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기간 앞두고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평생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시험 기간 한 1, 2주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천리마 운동도 단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계속 장기간을 지속해 나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천리마보다 더 발전하자, 만리마 운동하자, 막 이런 거 막 하기도 북한에서 정권에서 시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노동 강화를 통한 경제 발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북한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점차 퇴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 했나? 아이씨, 이런. 왜 나 이거 마지막 페이지라고 생각을 했지? 미안해요. 조금 더 볼게요. 이상 펴세요. 자, 하나 더 남아있었네. 네. 자,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해방 이후에 어느 정도는 사실 사유재산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북한의 토지개혁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죠?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이루어졌어. 그지? 농민들한테 당신의 땅, 너의 땅이야 라고 땅을 나누어 줬잖아. 그지? 그지?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의 피해를 복구해가는 과정에서 북한 경제는 점차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어 나갑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란 무엇이냐? 선생님이 1학기 때 이야기했나? 아니면 2학기 초에 얘기했나? 이런 거였죠, 그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분석하는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은 공장이나 기계 혹은 토지와 같은 생산 수단을 자본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고용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일한 대가를 가질 수 없는 게 문제다라고 분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안 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면은 따라서 공장이나 기계, 토지와 같은 생산 수단을 공동의 소유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산주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모든 물건을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하는 경제적 평등을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내 땅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6.25 전쟁 이후로는 내 땅이 아니라 모두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래는 전부 다 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농사 지을 남성들의 숫자가 크게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가족의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농사 짓고 살기가 어려운 게 북한의 경제 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땅 전부 다 같이 하나로 그냥 합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땅을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들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갖는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한 경제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협동조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산수단, 토지를 통합하고 일한 만큼 수확물을 나눠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네 땅, 내 땅의 구분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6.25 전쟁 이후로는 우리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마을 공동체의 땅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차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58년 말쯤 가게 되면은 농업부문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소라든지 농기구 같은 이런 어떤 다양한 생산 수단을 모두 마을 공동체의 것으로 통합하고 마을 사람들이 일한 만큼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를 이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농업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변화는 이후에 수공업, 상업 분야로 확대가 되면서 나중에 점차 북한 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하지만 요게 나중에 북한의 경제 발전에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것, 내 개인의 사유재산이 많이 늘어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열심히 일해봐야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별로 노동 의욕이 생기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가 이후에 197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뒤처지게 되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되셨죠?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사 배움책 50 몇 쪽인가요? 2쪽인가요? 3쪽인가요?